안녕하세요. 오늘 26번째 DDP 포럼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26번째 이 DDP 포럼은 지금 디숲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지배대화, 조병수, 체육, 이인전과 연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주최한 이번 전시의 주제는 바로 지배대화인데요. 집이라는 단어를 매개로 건축을 통해서 두 건축가가 대화를 나누고 확장하고 수렴되는 집의 의미, 삶의 형식, 근원이 되는 세계관, 그리고 일하는 집과 제안하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포럼이라는 두 형식을 가지고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요. 이번 포럼이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은 영상으로나마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선 이곳 UD 라이브러리에서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포럼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포럼을 진행할 분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나리 큐레이터입니다. 예, 저는 전시팀에 참여한 임진영 큐레이터이고요.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병수 건축가, 최욱 건축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조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욱입니다. 전시가 문을 열고 저희 지금 첫 만난 자리잖아요. 전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전시가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뭐냐면 건축전이라는 게 그림이 있고 모형이 있고 멋있게 막이 쳐져 있고 근데 아주 심플해가지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잘 구성돼 있고 또 두 건축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아주 섬세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렇게 그 전시를 볼 때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굉장히 깊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욱 선생님 어떠셨어요? 보통 건축전은 이게 산책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눈높이도 다양하게 모형에 맞추든지 도면에 맞추든지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화면에 눈이 고정돼 있어서 굉장히 다른 전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집중도도 못 받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풍경을 연출을 해주셨다라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을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포럼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조병수 건축가님이 먼저 자연과 만나는 땅으로서의 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최욱 소장님이 땅, 터, 삶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두 분이 발표를 마치시면 저희가 함께 대담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전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먼저 자연과 만나는 땅으로의 집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조병수 건축가님을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몬태나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에서 건축을 공부하셨고요. 1994년 BCHO 파트너스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경험과 인식, 유기성과 추상성, 막의 미학 등 테마를 가지고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메라타, 미음자집, 지평집, 남해 사우스케이프, 부산에 있는 F1963 프로젝트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병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20분 동안 제가 마쳐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많으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길게 가고 좀 빨리 점프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제목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자연이 이제 중요한데 자연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테고 또 문화적으로도 자연을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 땅으로의 집이라고 붙였는데 적게는 땅이라는 어떤 랜드의 의미를 가지지만 사실은 땅에서 느끼는 바람이나 하늘이나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빛의 변화라든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 땅의 집에 대한 시작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땅속에 친구 어머니를 묻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봤던 텅 빈 땅속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긴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아주 땅에 대한 정감 어린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인상을 받았었고
또 그때 땅을 파놓은 이 단면이 너무 아름다웠고 하늘과 주변 자연이 참 아름다운 가을 오후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서부터 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구덩이를 2개 파서 만드느냐, 깊이를 2m만 파서 만드느냐, 뭐 등등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땅속의 경험만 있게 할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약 10년경 전인가 그 김수근 건축문화상을 땅집으로 받을 때 전시를 같이 했던 그림인데요. 그 땅속에서 느끼는 어떤 하늘의 변화라든지 비라든지 봄이나 겨울의 기운이라든지 등등을 나름대로 표현해보자 했던 그림이었었고요. 그 텅 빈 그 땅속의 공간이 제가 종종 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텅 빈 사과 상자나 어떤 사람의 텅 빈 해골 같은 그런 오브제와 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해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창 시절에 꾸준히 그림도 그리고 퍼포먼스도 하고 해골도 가져다니고 했었는데 그 당시 어떤 해골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루가노의 학창 시절에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얘기를 풀어갈까 하는데, 물론 집은 아니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집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체육소장님하고 처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도 주었고, 또 제가 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시각적 연결보다는 좀 더 심리적이고 좀 더 시적이고 그런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과 더불어서 이 작품을 보면서 루가노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그 호수로 아름답게 도시가 연결돼 있었는데, 중세 도시가 어느 날 1900년대 초중반경에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도로에 의해서 차단되고 도시가 광장이 차단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91년 봄학기였는데 대학원에서 스위스 에타하 대학원에 있던 시절의 스케치와 어떤 메모들입니다. 이게 원래 중세의 모습이었었고요. 보시다시피 물과 땅이 닿는 에지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었고, 맨하탄도 옛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없어져 가면서 도로가 뚫리고, 보시다시피 도로가 뚫리면서 광장을 물과 어떻게 연결을 다시 시킬 것인지가 루가노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어요.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이 제안을 했었고 학생들이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스튜디오에서 작업할 때 교수님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안 아니야?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끝에는 좋아하시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들 이제 오버헤드 브리지로 연결을 시키는 안을 많이 생각했죠. 물론 올라가서 호수를 보는 게 좋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독특하게도 담장을 쳐서 아예 분리를 시키면서 좀 플라자가 다시 조용해지게 만들자는 생각이었고, 극적인 몇 개의 모멘트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킨다는, 그래서 시각적인 연결보다는 좀 더 조용하고 시적이고 좀 더 극적인 연결, 저 램프를 통해서 옛날 시청이 있던 자리에 벽체를 세워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하도를 연결해서 좀 더 극적으로 연결을 하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에서는 연결은커녕 오히려 더 차단되는 것 같은 담장을 쌓음으로써, 하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물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강하게 연결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의 건축에 대한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하도가 굉장히 어둡고 오줌 냄새 나고 도시에서 안 좋은 데인데, 이게 꺾이고 꼬불꼬불 돼 있어서 그거를 피면서 이제 물 쪽으로 나갈 때 과감하게 드라마틱하게 호수와
거의 같은 면으로 나가게 되고, 도심 쪽으로 올 때는 기존의 포트레스가 있던 자리에 사람이 거의 벽을 만지면서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게 하고 하는 그 연결 자체를 좀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다들 이제 지상층의 건물을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저는 도시 발전사 기념관 같은 거를 이제 시에서 해달라는 제안이었는데, 그런 그 구체적인 것들은 지하로 넣고, 광장이 어떻게 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과 상자에 최근에 제가 이런 페인팅 작업을 한 그런 건데, 이제 사과 상자의 텅 빈 느낌을 좀 더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파란 그림의 오브제보다는 그 공간감을 서로를 인지하게 함으로써 좀 존재감을 느끼게 하자는, 그래서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그 루가노 프로젝트나 그 다른 어떤 제가 만든 오브제들에서 공통점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한 10여 년을 보내고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그 제 사무실은 외부 공간이 있는데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외부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낡은 집을 하나 사서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평면을 이제 저 위에 올라와 있는 지붕이 새로 한 지붕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구조와 새 구조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서로의 존재감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연탄 창고였던 부분을 좀 개조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지붕을 드러내고 감춰져 있던 걸 드러내면서 이제 위로 새 지붕을 들여서 빛이 좀 더 극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사실 그 한국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지은 집들이 얼마나 환기채광이 잘 되게 잘 지어졌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설계하고 배웠던 것보다 못지않게 참 좋은 집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고쳐서 쓴 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또 10년 가까이 지나서 제 집을 설계할 기회가 됐었어요. 그런데 삼면이, 그 남측을 제외한 삼면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삼면은 뷰가 좀 비교적 막히지만 4개의 상자를 둬서 그 사이사이로 환기채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각 방들에서 다 맞바람이 불 수 있고 채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게 됐고, 중정은 좀 2층 높이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깊어져 가지고 햇빛이 한국 날씨에는 좀 약간 깊구나, 이 비례가 한국의 전통가옥 비례 정도인데 이 2층으로 높여 놓으니까 조금 깊어졌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건 저 위에 캐노피를 좀 두껍게 해서 넓게 해서 좀 안정감 있게 좀 눌러진 느낌, 좀 포근하고 조용한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런 느낌은 좀 있는 반면에 약간 좀 어둡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께 저녁 때 바깥에서 밥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들어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누워가지고 보니까 저 하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인데 이게 꽤 늦은 시간입니다. 근데 약간 파란색처럼 비쳐서 급하게 카메라를 가져와서 제 사진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빛이 돌아가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들 수 있게 4개의 상자가 만들어져 있고, 아래층은 중정을 향해서 트여 있고, 집에는 이제 기둥이 하나도 없이 와이어로 매달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조금씩 다른 공간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옥탑방이 있어가지고 옥탑방 문을 열면 아래에서 이렇게 바람이 잘 빨려 나가요. 이 저녁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 때. 그래서 퇴근하면 항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름에는 있으면
열대야가 아닌 날 정도는 정말 시원하고 좋은 그런 자연을 좀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인 그런 집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계기가 돼서 수곡리라는 데에다가 이제 여러 채, 한 서너 채 정도의 집을 저희가 설계하게 됐는데요. 미음자집 땅집을 오늘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자집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슬라이드 보여드린 그런 이미지부터 시작한 집이고, 무엇보다도 한국 주택의 중정의 비례에서 왔고, 위로 트여 있는 거나 아래에서 공간이나, 그리고 14m, 14m 정도 되는 공간이 한 공간으로 트여 있고, 그 옆으로 이제 화장실, 부엌이 붙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루가노 프로젝트나 뭐 애플박스 사과 상자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 형태나 표현이나 그런 드라마틱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절제되어 있는 박스라든지 수평이나 수직의 선들 사이로 들어오게 돼서 그림을 보면 인면도 단면도를 보면 별건 없고, 이 스케치가 제가 처음에 했던 스케치인데요. 이게 기둥을 10개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건물 지으려고 샀던 건 아닌데, 지나가다가 고재가 좋아서 절간에서 나온 기둥이었는데 좋아서 10개 가지고 있던 거를 10개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인데 기둥으로 받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하고 차가운 박스지만 그 사이사이에 자연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는 햇빛의 방향이나 그 달빛의 방향이 좀 더 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고, 제가 구체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었는데 기둥이 지금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도 굉장히 그 에이징 된 게 부드럽고 느낌이 참 좋은데, 그 느낌이 이런 좀 딱딱한 공간하고 잘 맞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땅집은 사실은 미음자 집을 땅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환기채광이나 해결이 좀 안 돼서 일단 미음자 집으로 그때 했었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래서 아쉬워서 그 옆에다가 이제 땅집을 하나 더 지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 특히 그 윤동주 씨를 굉장히 좋아했고, 어떤 자기 성찰적 그런 그 관점이 좋고 해서 뭐 그 시 낭송 겸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만들었던 그런 땅집 공간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밖으로 드러난 거는 뭐 크진 않은데 그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그 체험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갇혀 있고 눌러져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느낄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나 밖을 내다볼 때나, 네. 그리고 일하는 집은 제가 사무소도 있고 또 전시 공간도 뭐 대충 만든 공간이긴 하지만 막집이라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막집은 일단은 저희가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던 공간인데 가서 들여다보니 기존에 있는 한옥과 60, 70년대에 그런 허름한 집의 느낌, 그리고 마당을 하나를 두고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서로 바라보는 그 느낌이 좋아서 이 공간에서 보면 저 한옥 쪽을 바라보는 게 좋고, 낮은 데 앉아서 한옥 쪽에서 보면 또 이쪽에 보는 게 그 마당의 느낌이, 그 마당 자체도 있지만 서로 마당 주변에 앉아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름하게 대충 고쳐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갈지 좀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뒤에 30평 정도 되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원래 좀 그림 작업을 하고 싶었다가 이제 건축가의 길로 가게 됐는데, 언젠가는 좀 월급 걱정 안 할 때에는 그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좀 커서 등록금 안 보내줘도 되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시간을 내서 현재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여기서 미팅도 하고 그런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하고요. 소리라는 것도 굉장히 파동이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롭고, 빛과 소리와 열의 전달이
자세히 보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흥미로운,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거죠. 소리라든지 그 빛이라든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물성을 좋아하고, 여긴 반포 사무실입니다. 제가 매일 앉아서 일하는 공간이고, 제가 항상 외부 공간에, 저는 사무실이 있으면 바로 나가면 외부 공간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처음부터 원했었고, 한국에 처음 사무실 왔을 때부터 반포에도 비어져 있던 지붕 공간에다가 그 당시에 제가 1억을 들여서 10년 정도 쓰겠다고 건물주하고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20여 년째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그런 간단한 공간이고, 2층에 있는, 우리 아래층에 있는 공간의 모형인데요. 저 뒤에 멋있게 보이는 모형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루스 대학에 제가 관여는 했지만 다른 교수 지도하에 만들어졌던 거고,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것들 등등이 저희 지하에 아카이브가 돼 있고요. 제안하는 집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은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다시피 뭐 랜드스케이프를 이제 땅의 변화나 너무 훼손되는 게 싫어서 훼손 안 되게끔 하는 방안으로 좀 하는 면이 있지만, 또 건축가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좀 뭔가 절제되어 있는 룰과 그걸 통해서 경험 자체는 조금 더 강조되고 조금 더 극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던 펜션이고요. 방들은 뭐 7평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작은 카페가 있고, 여기에 붙은 그 어머니 사시는 방과 관리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된 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긴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땅집이라든지 또 땅집과 그 사이에 어떤 명상집이라든지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스케치하고 했던,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땅집하고 다르게 내려가면 저 바깥쪽으로 트여 있는 지평집 같은 식이죠. 근데 축이 조금 다르게 틀어져 있는 거고, 로컬 재료를 좀 이렇게 붙여 써서 조금 땅집이나 이 경우와는 좀 다른, 건물 안에는 아주 심플하게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던 구기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가 보시다시피 다 주변에 갇혀 있어요. 바람도 좀 덜 통하고. 그래서 그 옥상층을 좀 마당같이 특별히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과 어떻게 그 긴밀하게 사용하게 해줄 것인가인데, 집주인이 이거 짓고 나서 집에 좀 일찍 퇴근하고 그래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고 여기가 3층이네요. 네. 그래서 앉으면은 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산 그 높이에서 주변 산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완공된 건데, 그 한옥같이 작은 모듈로 2가지입니다. 2가지. 작은 유닛 하나, 큰 유닛 하나, 2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조그만 땅들 어디에도 좀 넣을 수 있는, 2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4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실험을 해서 미국 집들의 뒷마당들이 큰데 지금 뭐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스맨에. 그래서 자연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집을 하나 더 짓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알리 하우스라고 보통 거기서 부르는데, 그래서 그 작은 유닛들을 합쳐서 외부 공간을 만들어서 약간 그 한옥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공간을 만들었고, 굉장히 추운 지역이라 외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은 못 보내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좀 더 좋은 돌이 있어서 같이 입구에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한국의 영향이 있는 집을 미국에 지었던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또 경험에 대한 건축을 말씀을 하셨고요. 땅과의 관계를 집이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그
땅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소장님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건축가 최욱 소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차례인데요. 땅, 터, 삶이라는 주제로 최욱 건축가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욱 소장님의 양력을 좀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홍익대학교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에서 건축 이론과 설계를 공부하고 2000년에 한국에 2000년에 원원 아키텍스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원원 아키텍스뿐만 아니라 원원 팩토리, 원원 플러스로 확장해서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 라이프 스타일, 출판 등 분야를 확장해서 다루고 계시고요. 프리미티브 모던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터, 병치, 합 등 한국 건축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건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고제 갤러리,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 가파도 프로젝트와 3.1빌딩 리노베이션 등이 있고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주제 땅, 터, 삶이라는 주제로 최욱 소장님의 발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장면들을 엮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심볼은 달팽이인데요. 달팽이가 집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그 101은 이 달팽이를 심볼로 가진 사무실입니다. 보시는 장면은 그 앞에 있는 약간 멍청하게 어디를 보고 있는 게 저고요. 뒤에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는 게 제 친구인데, 저랑은 37년 지기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냈고, 저한테는 친구이자 형이자 좋은 조언가인데, 제 친구의 집입니다. 이게 일본 집인데, 일본 집은 한국 집이랑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벽면, 천장이 각자 독립적인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 장면은 영화 감독 오조 야스시로가 그 카메라 앵글을 굉장히 낮춰갖고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고정시키면은 옆에 있는 소리라든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한국의 집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집은 고정 카메라를 쏘면은 주변의 시선이나 광선이나 이런 게 들어와 갖고 사실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나요? 이 타이폴로지는 굉장히 비슷한데 집의 의미는 사뭇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시면, 그 일본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벽, 천정, 바닥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 구성체에서 이 전면의 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뷰를 굉장히 적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의 공간 같은 경우는 바닥, 천정, 벽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서의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 속에서 주변의 풍경이라는 것이 확장되고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공간이랑은 사뭇 사진을 통해서 보면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장면 보시면은 이 공간이 옆으로 이제 확장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게 그 마당, 그 다음에 그 텐마루, 안방 공간인데, 일본의 공간은 이 외부랑 내부가 빛의 그 퀄리티가 극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는 공간이 실내 공간이고, 그림자가 글러주는 공간이 처마가 있는 복도 공간이고, 그리고 양면하게 밝은 공간이 마당인데, 우리나라 공간 보면은 그렇게 극적인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외부의 연계가 굉장히 수월하게 소통이 되는 이런 공간이고, 그래서 이 두 공간을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다른 듯 하지만 공간의 퀄리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 다름의 차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이 해법은 바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공간과 중국의 공간과 한국의 공간의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점은 바닥 공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돌이 있기 때문에 바닥 공간의 레벨도 있었고, 체와 체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의 규모가 작아서 자연 공간이 병치되어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산서원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한국일까?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냈던 공간일까? 여기에 이 특징적인 생각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건축, 담장, 자연, 어느 하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생명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지만 자기 존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것이 아마 우리 건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병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청이 있는데, 이 대청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상대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스란히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그 대청 사진을 제가 찍어오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 첫 질문 이거였어요. 대청이라고 하면 습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건조한 날은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벽이면은 새벽에 새벽 빛에 반사하는 반사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이 대청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형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의 온도인데, 그 감성의 질감을 찍을 수가 있어야 대청이다. 자, 우리나라 공간은 감성의 질감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일본, 한국 마찬가지죠. 목조 건축인데, 목조 건축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반복이 가능한 공간인데, 어떻게 우리 옛집에는 만든 사람의 성격이 드러날까? 목조 건축은 근본적으로 만든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만든 사람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이 도구의 선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사실은 목조 건축에서도 미학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만든 사람의 온기, 특징, 솜씨, 마음씨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은 서툴지만 온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간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청이 그렇잖아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외부가 보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가 고스란히 존재감을 가진 채 보이는 거, 이런 공간들이 제가 한국 건축에서 발견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 일반적인 풍경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누나가 건축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미술가인데, 그래서 집에 건축책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라스무센의 건축예술의 체득이라는 책을 제가 훑어봤는데, 그때 어떤 문장이 쓰냐면은, 부드러운 벽돌이 사용된다면 그 사이에 채워지는 모르타르 역시 부드러워야 한다. 그거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나 이거는 우리나라 건축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가 지붕을 보거나 한옥 기와를 보거나, 이게 자연과 어우러진, 마치 자연이 벽돌이라면 우리나라 건축은 모르타르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적인 언어가 사실 저를 건축에 입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풍경은 부산의 풍경인데, 빛의 온도, 만든 사람의 솜씨, 이런 질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희 집의 작업실체의 외벽인데, 이 외벽은 주변의 풍경, 주변의 나무,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섞여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면 이게 벽과 벽이 만들어내는 사실 시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벽과 벽이 만들어내는 허체를 공간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감각을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다른 진료랑 만나서 부풀려진 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 속에서 속 나오면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그러한 온기가 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연스럽게 생겨진 이런 것들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간들 보면은 이 자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평선 높이가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앉으면 수평선 내려가고요, 서면 수평선 올라갑니다. 눈높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조용히 있어서 이 벽체에서 공간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낼 건가에 따라서 이 공간의 스케일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서 뭔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과거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는 거는, 그건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고, 선택적으로 끌어올린 과거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회상이라고 하는데, 이 회상은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 컬렉션된 기억들을 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굉장히 평범한 이러한 장면들이지만 이러한 장면들을 유심히 기록하고 아카이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굉장히 단순한 공간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그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 이 박공지붕이 굴뚝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이 일반적인 심성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경험적인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적인 기억들을 저는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계라는 것이 특히 유독 우리나라 건축의 경계를 보면 굉장히 그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건축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에서 보면은 약간 적절하다. 이게 뭐 적확하다가 아니라 적절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절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 안 마셔도 살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커피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절실함이거든요. 그 절실함 정도가 저는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일반 돌아다니다 보면 한 60년대 지어진, 70년대 지어진 이런 건축물들이 많은데, 저는 이 풍경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 발코니 쪽에 뚫려 있는 그 조그만 창들 보이시나요? 바람이 통할 것 같고, 그 밑에 실내에 들어가는 조그만 공기구멍 보이시나요? 바람이 들어갈 것 같고, 구조 부분, 창 부분, 그다음에 외벽 부분,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채워진 적절함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정도의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우리의 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바닷가 집의 실내를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공간이거든요. 필요한 곳에 창이 열려 있고, 이 창이 열려 있는데 이 바다의 높이는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창을 해야 그 적절한 비율이 맞을까, 이 정도의 계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보면은 그 산이 보이잖아요. 산이 화강석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단단한 진료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노출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그 바깥 풍경을 버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 재료, 디테일, 크기,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을 자세히 보면 이게 안채, 사랑채가 있는데 안채가 굉장히 커요.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러면 이게 안과 밖의 경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안채, 사랑채 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성격의 것을 다른 식의 이름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건축이 이거는 부산에 있는 물된 건데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고 하면은 이 모호한 여러 가지 경계들이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컬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저희 집 작업실체랑 안채인데, 집과 집이 서로 마주보는 것, 적절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 서로를 이렇게 관통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안과 밖의 그런 관계에서 나올 수가 있는 조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이제 유적지를 항공 촬영해서 보면은 이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독특하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미국인 존 카터 코벨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떠나서 기마민족의 기상을 찾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보다 확고하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려시대의 기상들, 혹은 고구려시대의 그러한 역사적인 힘들,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할 때 당신들의 모습이 보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시간의 면면에서 그 DNA를 발견하고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근대 건축이지만 저는 여기서 고려시대도 보고 백제도 보거든요. 우리 피 속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주변 풍경을 알아내는 것, 혹은 주변 풍경 속에서도 우리 DNA를 찾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가장 평범한 공간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만들고자 하는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주의 고분인데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우리한테 남겨진 건축가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는 건축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그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일 것 같고, 그래서 그 따스함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그 장면이지만 저는 이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DNA를 봅니다. 그래서 이 따스함이 만들어지는 그 근원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제 건축을 보면은 뭔가 주장하는 바는 없지만 그냥 풍경이랑 간격이랑 빛이랑 나무랑 그 속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이 따스함이 저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전라남도의 그 미왕산인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 풍경 속의 건축은 사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이 큰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건축은 유구한 자연 속에서 잠시의 시간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축이라는 것이 시간을 반영하고 흔적을 반영하고 삶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이 모뉴멘탈화 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저희 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이 통하고 자연이 있고 빛이 사이에 흐르고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그 이 안동 하회마을인데, 자연, 문화, 그러니까 마을이죠. 그 다음에 이 논밭들, 이것 어느 것이 사실은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비빔밥이라는 것이 섞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다른 재료가 자기 주장을 한 채 섞여서 자기 맛을 내는 게 비빔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풍경을 보면은 이것이 서로 조화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것 같고, 이것은 그 우리나라 면면에서 굉장히 잘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장면 속에서도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들이 바다, 옆집, 오두막집, 자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서로가 자신을 양보하지 않고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병산서원을 멀리서 본 적 있나요? 병산서원 보면은 병산서원이 굉장히 주인공 같고 크게 보이죠. 여기 병산서원 있는데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땅인 거고요. 이 땅에 조금 태도가 더해져서 병산서원 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터에서 사고랑 생활이 만들어질 적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지식의 개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땅은 어떠한 문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땅은 사실은 사람의 행동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흔적이 배어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주변 집들, 같이 갈 수 있는 이러한 풍경들, 그래서 주변이랑 같이 껴안을 수 있는 이런 풍경들이 저는 시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바닷물은 비해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를 잃지 않고도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당돌함이 우리나라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리산인데, 지리산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논밭도 강합니다. 그 다음에 굴의 운조로도 마을도 강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 자신이 어느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같이 깃들 수 있는 이러한 당돌함이 한국 문화의 고유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저는 그걸 발견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집들이 소박하지만 자기 자신의 본연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한국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애기 감싸는 포대기고, 오른쪽에는 애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은 형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온기가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이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한국 건축의 어떤 본질을 탐색하고 성찰하고, 이걸 다시 현대의 어떤 풍경에서 다시 포착해내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걸 건축 안에 담아내는 이야기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욱수님 이야기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잠시 다음 대담을 준비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로운데요. 이제 그 두 분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저희 전시 출발점이 되기도 한 게 결국은 한국 건축에 대한 성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건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마치 우리 환경의 어떤 근원을 물어보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한국 건축에 대한 성찰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는데, 이 문화라는 것이 흔들리고 3대가 지나면 망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제너레이션이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 3 제너레이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문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는 망각의 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이 바디를 갖고 있잖아요. 정신만으로 못 사는 건데, 동물원에 오랫동안 동물들이 갇혀 있으면 야생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의 야생성은 아니고, 우리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제 습속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문화가 흔들리고 잃어버리고 굉장히 긴 제너레이션에 있다 보면 동물원에 갇힌 동물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문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건축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시대라는 것이 굉장히 안정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생활 문화가 굉장히 수준 높게 발전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회상이라는 것이 보물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길어 올리는 거, 그건 당연히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수 소장님도 사실 한국 건축에 대한 관심이 꽤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느끼게 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욱 선생님 보시는 관점과 그런 특징을 짚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본인의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나 주변에 어떻게 보면 버나큘러한 그런 토속적인 그런 것부터 같이 어우러서 무슨 하이컬처뿐 아니고 현세에 남아있는 그런 걸 통해서까지 관찰하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좋고, 제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잘 관찰하면.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그리고 특히 사진들도 좋았지만. 근데 어쨌건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던 과정에 막사발도 알게 되고 학창시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국어 애들하고 경쟁하려니까 니네들 모르는 거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문화를 건축가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있어 가지고 이 건물 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라든지 피터 아이senman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적 문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인터넷으로 다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 비행기 몇 시간 타고 가면 다 연결되는데 무슨 소리냐, 생활 방식이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케네드 프램턴 교수나 이런 분처럼 어떤 지역적인 색깔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들의 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될 유산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음식에서도 한국 음식이 좋듯이 건축이나 공예나 미술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거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외국 건축가들이나 외국하고 얘기할 때 아니면 현대 문명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고 현대 문명 자체가 정말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가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현대 문명이 정말 각박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그렇게 쌓아온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관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정말 좀 따뜻하고 뭔가 인간적이고 아까 최욱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 같은 부산의 어떤 광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현대 문명 자체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제가 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적 편안함, 한국적 자연스러움에서 시작하지만 그거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한테 편안한 공간과 건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좋은 어떤 예가 돼서 정말 인류 발전과 어떤 새로운 사고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정도 임팩트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국 건축을 바라보거나 혹은 한국 문화를 바라볼 때는 우리와 상관없는 약간 타자화된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타자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부이고 우리 현대에서의 어떤 부분을 같이 이제 포착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결국 그거는 이제 건축의 구조의 형식은 달라졌어도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그 정서가 흐르고 있다라고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한국의 정서를 느끼게 되는 어떤 계기들, 그리고 생각하시는 어떤 경험들,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책에도 몇 번 제가 쓴 적은 있지만 어릴 때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럭키하게도 아파트에서 평생을 자란 세대, 전 세대 같아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도 살았었고 또 시골집에 갔을 때 시골의 풍경이 비교적 꽤 남아 있었고 냇물이라든지 지금도 찾아다니면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도 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자연히 이렇게 겪으면서 자랐고 흙냄새라는 것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한 가지라면 또 하나는 동시에 제가 20대 초중반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서양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면서 한국에 분명히 이게 다른 게 있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냐고 그리고 전혀 관심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건 한국에서 어릴 때의 경험과 또 서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좀 그 차이점을 느끼게 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막상 한국에 있을 적에는 한국의 아름다움, 한국의 특이점을 잘 몰랐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탈리아 비첸체에 살 때 우리 집 옥상에서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랑 바실리카가 보였어요. 근데 로톤다가 서양 건축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름다움의 이 극점에 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름답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하학적인 비례랑 완벽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합성이 저한테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서양 사람들은 저거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내가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을 내가 못 느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한국에 와서 그럼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건축,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든다면은 저는 한옥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뭐 이제 일본 주택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더 어렸을 적에는 한옥은 아니었지만 부산은 한옥이 없습니다. 한옥은 아니었지만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대청마루는 일본 집에 없어요. 일본 집엔 대청마루가 있지만 한쪽이 튀어있지 않은 대청마루고 우리나라 옛날 집들은 한옥은 아니어도 그 전통이 대청마루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청마루에서 그 바람이 이렇게 뭐 마당을 통해서 분대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저는 대단히 저한테 귀중한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 작업에도 반복되지만 이 대청마루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대청마루는 파사드가 없습니다. 이게 바닥면이랑 지붕면이 파사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건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가왔던 거는 그러한 허체가 만들어내는 존재감, 그것도 한국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결국은 그 구체적인 기후, 우리 한 땅의 기후, 환경을 말씀을 두 분 다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의미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야기로 이제 지금의 현대건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놓치고 있다라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혹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두 분이 이제 아쉬워서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특히 사고 팔 때는 몇 평인지 그 양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간은 이제 연면적이 안 들어가니까 외부 공간들은 점점 없어진 것 같아요. 집장사들이 외부 공간을 한 거에 대해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마당이 없어지고 점점 테라스조차도, 아파트에 있던 테라스조차도 다 점령당해서 내부 공간화되고,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봐야죠.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다 혹겹으로 집들이 이렇게 길게 기역자, 니은자, 일자 뭐 이렇게 갔었는데,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들고 하던 게 이제 단일 공간화 되면서 문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거실이 있고 방, 화장실 이렇게 배치가 돼 버리니까 완전히 구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을 좀 작게 지으려고 해도 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탁기,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까지. 그러다 보니까 다 집어넣으려니까 집이 넓어야 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하게 하고 외부 공간을 좀 많이 집어넣는다면 훨씬 좀 다른 어떤 그 생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녁 때 가서 테라스건 약간 마당 같은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테라스,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저밀도 주택에서는 마당이 가능하겠지만, 그 불가능한 고밀도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걸 위해서 법규라든지 또 좀 개선될 수 있겠고, 내부 공간이면서 외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대청같이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좀 법제화 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좋은 공간에, 양질의 공간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미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거의 불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퍼센테이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초토화가 됐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전 단계로 돌아가는데 100년 걸렸다 그래요, 경제가. 그렇게 되면은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선비들의 정신은 살아남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은 살아남았고 장인들은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개념과 장인이 죽었으면은 민중의 솜씨인데 합쳐져 갖고 만들어낸 게 영종조 시대 때의 우리의 문화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조합이 굉장히 대단한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훌륭한 미학적인 정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중의 솜씨랑
선비의 관념이 만나서 만들어낸 정말 그 미학적으로 귀중한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의 완성, 어떻게 보면 가장 지적인 미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인의 솜씨가 빠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해놓은 작업을 일본 사람이 보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방금 만든 건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냐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귀중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래돼도 새 물건 같습니다. 장인의 솜씨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그 상황, 상태, 지세, 풍경 다 버무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자연스러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곳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던 것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본 것,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벗어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인상 깊었던 건 저희 전시에서도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제 건축물이 구축물이기 때문에 형태에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이제 조병수 선생님은 항상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경험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최욱 소장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 것인가. 심지어 저는 이제 발표 들으면서 건축을 자꾸 지우시는다는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요. 그걸 얘기하려면 뭐 이 세상 게 다 어떻게 보면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경험을 덜하게 하는가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범한 거를 좀 덜 경험하고, 좀 더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거를 좀 더 강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아까 루가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처럼 좀 막을 때 막고, 그래서 트일 때는 극적으로 트이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제는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좀 덜 중요하게 다루고,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태적인 것들이겠죠. 건물이 어떤 형태적인 매싱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체험되는 공간의 뭐 대단한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작게 하면서도 잘 그거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조절함으로써 그 사람이 살면서의 경험은 편안하고 자연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적당한 그런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뭐 지평집 같은 경우도 그 건물 형태를 드러내기보다는 땅속으로 찢어진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갈 때 위에서 본 빛과 좀 다를 테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가 트이는 그런 어떤 광경은 위에서 바라봤던 바다랑은 또 느낌이 다르고, 그런 어떤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많은 다른 경험들을 좀 배제를 하고 좀 이렇게 압축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형태 만드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원들이랑 이야기해 본 적도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적합하게 이 장소에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이 우리가 디자인해야 된다고 하면 뭐 철, 유리, 돌, 뭐 저는 이런 거로부터 출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장소에서 이 장소에 필요한 존재감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될 건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형태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필보다는 지우개가 더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쳐 쓴 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두 분 다 조변 수장님은 적상 가옥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셨고,
최욱 수장님은 1970년대 국민주택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90년대에 그런 주택들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일상적인 풍경이었는데 두 분은 아마 특별한 것을 아마 거기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뭐 뭔지 모르고 했는데, 어쨌건 뭐 그 당시엔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됐었고, 그래서 그냥 대충 고친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원래 좀 오래된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낡고 오래된 거를.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터 로스라는 교수 수업을 한 두세 학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디자인 스튜디오를. 근데 그분이 제가 하는 거 이제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뭐든지 그렇게 주워온 걸 좋아하고 발견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지으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거를 잘라서 넣고, 뭐, 그 보스턴 프로젝트나 이게 피터 로스라하고 했던 프로젝트, 몬트리올 프로젝트도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를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했던 그 모형 만들면서도 사실 카세트 테이프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샌딩하고 자르고 해서 붙이고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워오는 거 좋아하고 그런다고 지나가듯이 했던 말이 몇십 년 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제가 1996년도 봄에 고쳤던 거고 한 3개월 만에 후닥닥 고쳤던 건데 우리 직원들하고 지금 봐도 그냥 원래 있던 모습을 살리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보가 드러나면 새로운 지붕을 거기다 붙여 짓는 것보다 아예 따로 지어서 빛이 들어가고 하면서 좀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벽에도 콘센트 있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버리기보다는 그런 자국 하나도 좀 남기고 싶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세멘트에 남겨져 있고 그런 그 창 같은 경우도 그 목재가 낡고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낡고 오래된 거를 좋아하는구나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보면. 네. 저는 구기동에 오기 전에 강남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집의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우연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다이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재밌는 거죠. 뭐 철대문도 재밌고, 집에 마당에 블록 깔려 있는 것도 재밌고, 우리 철대문에 제가 그 태국 왕실에 있는 손잡이를 붙였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 상황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연적으로 맞아들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개들은 현관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현관이 불편하잖아요. 현관 없애는 것도 좋았고, 뭐 저는 그래서 그 제 상황 제가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지금도 그러는 중이고. 이거는 그냥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궁금점인데 화장실에 자갈을 깔으셨잖아요. 첫 집에서. 그거는 혹시 어떻게? 그게 옛날 집이라 화장실 타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갈을 부었고, 그리고 이제 벽에는 그 코발트 블루거든요. 코발트 블루를 칠해버렸고, 그래서 이게 온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갈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 느낌도 되게 재밌었고, 뭐 그런 겁니다. 네. 네, 집에 대한 질문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두 분의 집을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두 분의 일상과 생각을 굉장히 집으로 많이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오스트리아 빈에 아돌프 루스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바이올린을 배우듯이 바이올린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공간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그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집, 근사한 집,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삶의 태도가 사실은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게 집 설계한 거나 이렇게 쭉 보면, 그거에 앞서가지고 땅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도 4개의 상자로 이렇게 만든 게 뭐 그런 개념적인 것보다는 이게 뭐 막혀 있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면서 또 빛과 바람이 통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찾아야 되는 어떤 과정이었었고요. 구기동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땅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건축주의 요구 사항과 다른 경우가 있죠. 땅의 조건에 의해서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건축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좀 안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들어주는 척을 좀 하면서 돌아가는데 결국은 다시 그리로 가려고 노력을 하거나, 그러다가 그냥 깨져서 안 한 경우도 있었죠. 아차산 밑에 짓는 집이 한 2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땅에 잘 맞는, 꼭 집뿐 아니고 건물을 해놓으면 결국은 사람이 잘 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오피스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잘 땅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맞고 편안한 어떤 그런 공간이 되면 잘 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이제 대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전시를 관람하신 분들께서 남겨진 질문들인데요. 이제 제일 먼저 집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가 동일한데, 어떻게 하면 이 본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어려운 질문을 저는 해주셨습니다. 아파트 설계는 제가 한두 번 해보긴 했어요. 청라지구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설계를 하려고 아파트에 물론 살아본 적도 있지만 몇 군데 아파트도 가보고 평면도를 쭉 봤는데, 다들 그냥 급급하게 기능만 해결해 놔서 공간감들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청라지구에 베라체라는 아파트를 하면서 신경 썼던 거는, 가능한 안에 공간을 비워서 한 공간으로 가장 심플한 박스 공간이 되게끔 각 세대가 만들고, 거기에 물론 벽체가 들어가지만 좀 융통성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주어진 아파트에서 산다면, 이미 지어진 집이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겠냐, 이런 질문 같은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프랭크 게리가 제가 젊을 때 책에서 읽은 구절이 저한테 힘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건축가들이 너무 멋있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생각들을 한다. 하지만 남의 집 차고, 망가진 차고 페인트 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모든 게 건축이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실내 벽체나 가구 같은 어떤 공간을 규정하는 어떤 건축물이나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노력을 좀 해보시다 보면 좋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그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일 것 같고, 화장실에 자갈을 부어 보십시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또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왜 한국 집의 주방창은 대부분 싱크대의 찬장 아래 있나요? 외국 여행 갔을 때 머물렀던 집들은 주택에 다들 큰 창이던데 왜 한국은 이럴까요? 문화적 차이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싱크대 위에 이제 주방 장이 있는 거는 쓰기 굉장히 불편해요. 꺼내기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이게 그 위에 장이 없으려면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꽤 큰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적의 문제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편복도가 많았는데, 편복도 같은 경우에는 편복도 쪽에
이 부엌이 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편복도에 큰 창을 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여정 때문에 생긴 거지 우리의 전통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욱 선생님 말씀하신 데에 100%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비우고 좀 적게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음식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잘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 간단하게 빵 꺼내서 이렇게 먹든지 좀 더 심플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부엌에서 가지고 있는 도구나 양념통이나 이런 숫자가 좀 준다면, 그거를 희생한다면 좀 더 큰 창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기점으로 집의 개념과 함께 뉴 노멀에 대해 재정의하는 가운데 어떤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조금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건축가로서 어떤 제스처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좀 굉장히 건축적인 질문을 네, 있었습니다. 네. 공동주택은 뭐 여러 가지 그 단계에 다른 것들이 있겠죠. 건축가들이. 뭐 쉽게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디자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면 그보다 공동주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거나 법규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풍이 잘 되고, 발코니에 좀 나가 있을 수 있고, 외부 공간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끼워 넣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양질의 외부 공간을 좀 넣어줄 수 있게끔 좀 법규가 좀 바뀌어준다면, 그렇다면 좀 얼마든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병수 소장님께 독립된 공간에서 외부와 소통이나 너른 창, 하늘 향해 열린 공간을 표현한 건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 1인 가구 시대에 조그만 공간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1인 가구들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을수록 오픈해 놔야 되겠죠. 벽으로 막기보다는 뭐 커튼만 치고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가구를 좀 더 벽식 가구와 좀 이렇게 조합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가구,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최욱 소장님께 질문 두 개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터와 주거지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 것 같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햇빛과 나무 자연과 더 멀어질 수 있고, 또 내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사람의 감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터와 주거지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내부 공간에 대한 여러 문제들, 어떻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터와 주거 공간이 모호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 일과 삶을 요즘 많이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워라밸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원래 우리 민족의 삶이라는 것은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 일이 있고 일 속에 삶이 있어서 굉장히 겹친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형감을 다시 한번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그 자기 스스로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한테 훌륭한 전통이 있었어요.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왔었고, 그래서 이게 뭐 서양 같으면은 리빙, 다이닝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혼재되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최욱 소장님께서 중간에 2년 동안 일을 쉬셨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셨고 왜 휴식 시간을 갖게 되셨는지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2,000권 봤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인간이 뭐가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건축가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텐데 얼핏 끌려가다 보면은 건축가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하다가.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일까? 그게 가장 큰 질문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건축에서부터 멀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건축책을 안 봤고 일단은 뭐 여행을 많이 다녔고 그리고 그림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숲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이 나는 그 모든 공간을 그림으로 남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일지를 고민을 해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을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만화책 2,000권 본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고민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축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와 대담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즐겁게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전시를 못 보신 분들에게 이 전시를 통해서 좀 무엇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각각 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자리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하면 저도 전시 아직 다 못 봤거든요. 이 전시가 굉장히 독특한 게 기획이 굉장히 다른 전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가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전시지만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획이 중요한 미술 전시처럼 이 기획자의 의지와 원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한 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가들은 그 기획에 같이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굉장히 독특한 전시고, 그리고 이게 영상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매체 수단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전시가 오픈될 때까지 전시물을 보지를 못했고, 지금도 다 못 봤는데, 사뭇 굉장히 다른 풍경의 전시인 것 같고, 제가 전시 전체의 풍경을 봤을 적에 전시의 몰입도가 굉장히 다른 전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흥미있게 지금의 전시를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전시의 포맷이 임진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팀에서 아주 구조를 잘 짜주셔가지고, 또 건축이나 뭐 전시나 기획의 전문가들이라 잘 주셔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축도 제가 주장하는 거를 펼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제 건축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특히 저는 이번 전시의 수학이 그 틀을 통해서 최욱 선생님의 건축을 좀 더 발견하게 됐다. 몇 년 전에 최욱 선생님 댁에 봄에 꽃 피던 봄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황홀한 그거를 잊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지난 다른 전시나 여기서도 좀 느꼈지만,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좀 병치라는 말을 쓰고 강한 것들이 따로따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말씀도 꽤 재밌는 것 같고,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게 굉장히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구나. 파편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하나의 어떤 장소성이나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만들고 제시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건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전시 같아요. 그래서 그 전시도 보시지만 좀 책도 보시고, 아까 사진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도무스에 나온 사진도 다시 제가 좀 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지나가고 놓쳤으면 다시 또 보고, 또 노트하면서 보고, 책도 읽고 보고, 그래서 한 번으로 이제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아니면 두세 번을 하던, 두세 번 나눠서 하던, 저도 좀 요번에 조용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아침 일찍 와서 좀 보고 싶네요.
오늘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못 뵙고 영상으로 뵈서 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전시의 연장선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포럼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시는 10월 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 DDP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두 분의 인터뷰 영상이 또 따로 올라와 있고요. 포럼 영상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함께 생각할 거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번째 포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